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의 두려움 한복판에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한국 역시 숱한 전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과 파괴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또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역사가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치며 전쟁의 경험도 많아지면서 전술과 무기도 변해왔는데요. 한국 전쟁사에서 우리의 전술과 군대 편제, 무기 등이 어떤 변화를 거치며 진화했는지 그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고대시대부터 거대한 세 국가가 서로 경쟁하면서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 고조선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고조선의 군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 측 문헌에 의하면 고조선은 장군이라는 국가의 국방과 군사를 책임지는 관직은 있었다고 합니다. 위만 조선 이전의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였던 만큼 아직 철기가 없을 때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잘 차려진 갑옷과 무기들로 무장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원시적인 단계의 군대였겠죠. 그리고 위만 조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가 고조선에 유입이 됩니다. 고조선에 기병대가 있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고조선과 접해있던 흉노족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중국도 그때 이미 기병대를 서서히 운영할 때였으며 아울러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한 고구려에서 수준급의 기마수를 유지했던 것을 보면 고조선이 정예 기병대를 운영했을지는 몰라도 이 기마에 대한 전통 문화는 분명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조선 멸망 후 한국은 원삼국시대를 거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강구도의 삼국시대로 넘어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러 단계의 중앙집권화 개혁을 걸쳐 강대국으로 부상하지만 세 나라 모두 시작에는 그저 부족 연맹국가에 불과했고 점차 타부족들 그리고 타국과 싸우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국력을 키워가죠. 철기에 대한 무기 개발도 본격화되고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각 군대도 조직화됩니다. 아직 화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당연하게도 검, 창, 활, 그리고 간혹 타격 무기 등이 가장 메인이 되는 무기였습니다. 우선 검의 경우 고리자루 큰 칼이라는 직도의 외날검을 사용했는데 고리자루 큰 칼의 한자명은 환두대도로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던 동아시아의 공용 양식이었습니다. 고리자루 큰 칼의 손잡이 고리에는 여러 장식을 새겨 넣었는데 신라의 천마총에서 발견된 고리자루 큰 칼에는 봉황의 머리를,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고리자루 큰 칼에서는 용의 머리를 새겨 놓았죠. 창의 경우 찌르고 미는 용도인 모, 베거나 끌어내리는 용도인 과, 그리고 둘을 합쳐놓은 극으로 나뉩니다. 창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 거의 모든 보병들이 검보다 더 많이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의 창병이 정평에 나 있었습니다. 백제가 사용했던 창이 철겸창이라고 대형 낫과 가까운 형태였죠. 일본의 대형도 사치도가 백제의 철겸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설이 있습니다. 신라나 가야의 경우 양옆으로 갈고리가 갈라진 구창 혹은 요구창을 사용했고 또 신라는 보병들 중에서 장창을 사용하는 장창병 부대를 따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고구려 역시 창을 사용하였는데 보병이 사용하는 창보다는 이 기병이 사용하는 창이 더 길었고 고구려는 부월수라는 도끼 전문 부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인 주무기는 활 아니겠습니까? 특히 고구려 활의 성능이 당시 아시아에선 압도적이었습니다. 고구려의 활을 맥궁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북방의 민족을 일컫던 예맥 쪽의 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맥궁을 복원할 수는 없고 다만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고구려의 맥궁은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하고 유난히 많이 휘어져 있는 각궁으로 그만큼 탄력성이 좋았다는 뜻인데 사정거리나 관통력이나 어느 면에서 그 어떤 활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중국집 기록 위서에는 고구려에선 맥궁이라는 좋은 활이 산출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고구려 기마병들이 말을 타며 뒤를 돌아 활을 쏘는 배사법, 이른바 파르티안 샷을 구사했죠. 삼국은 활뿐만이 아니라 석궁, 즉 쇠뇌도 사용했는데 쇠뇌는 신라가 유명했습니다. 신라가 한창 삼국 통일전쟁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육두품 출신의 구진천이라는 기술자가 천보노라는 석궁을 만들어냅니다. 천보노는 이름 그대로 천걸음 앞까지 날아간다는 뜻이죠. 참고로 평범한 활의 평균 사정거리는 60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진천은 연사가 가능한 석궁 만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보노와 만노는 신라의 나당 전쟁 당시 신라를 승리로 이끈 전투 매소송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죠. 갑옷을 보자면 삼국시대 갑옷은 철로 만든 판갑과 찰갑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판갑은 쇠붙이를 하나의 통으로 만든 갑옷이고 찰갑은 여러 철판들을 가죽 끈으로 연결한 갑옷입니다. 고구려에선 찰갑을 많이 사용했고 신라나 가야에서는 판갑을 썼는데 아무래도 찰갑이 탄력성 덕에 방어 성능이 더 높고 또 판갑보다는 몸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현재까지 출토된 삼국시대 갑옷의 75%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었답니다. 기병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어느 나라나 기병대를 운영하였고 기병대는 항상 정예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고구려의 개마무사가 유명하죠. 개마무사는 중장 기병대로 말도 철제 무장화했는데 이 무장화한 말을 개마라고 했으며 개마를 탄 기병 부대를 개마무사라고 불렀습니다. 신라의 경우 청소년 집단인 화랑도가 전쟁터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가야 멸망전에서 활약한 사다함과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한 관청이 있죠. 그런데 의문점은 과연 삼국시대의 군대가 상비군이었느냐는 겁니다. 고구려의 개마무사 같은 특수 기병대는 아마 상비군이었겠지만 기타 병력까지 그랬는가 하면 회의적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보도 부족 연맹으로 시작을 했고 부족장들은 귀족으로 편입이 되면서 세 국가 모두 물론 국왕의 직할부대도 있었겠지만 병력의 상당 비율이 귀족들의 병력에 의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군의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제왕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할 때 한강을 따라서 수군을 보내기도 했으며 신라가 일본 원정에 나서기도 그리고 나당전쟁 최후의 전투였던 기벌포 전투는 신라의 시득이 이끌던 신라군의 해전이었단 말이죠. 다만 수군이란 별도의 부대가 따로 있었는지 기존의 육군이 필요에 따라 그냥 배에 타서 싸웠는지는 자료가 없으며 아마 후자 쪽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고려시대의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도 여전히 검창, 활 위주였습니다. 고려의 검도 똑같이 외나령 직도, 고리자루 칼, 일명 환두도를 사용했습니다. 고리자루 큰 칼에서 고리자루 칼이 된 건 뭐 다른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칼의 도신 길이가 다소 짧아집니다. 보병들은 검보다는 창을 더 보편적으로 썼거든요. 이 지휘관들은 양날검, 단검을 사용했는데 단검 같은 양날검은 지휘관들이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녔습니다. 여전히 고려도 활과 석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고려시대 때는 연사가 가능한 석궁도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고려군은 2군 6이라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시, 문관대를 사원수와 부원수 혹은 사원수, 중원수, 하원수로 임명해 군을 지휘하게 하였죠. 2군 6이 중앙군은 6대왕 성종 때, 지방군은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한 현종 때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직 현종이 등장하기 전이었던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는 오로지 중앙군으로만 싸웠고 이때 더 많은 병력의 필요성을 느껴 8대왕 현종은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한 후 지방군 동원 체제를 확립하죠. 지방군은 당연하게도 상비군은 아니었으며 중앙군 2군 6위의 경우 상비군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장교들만 상비군이었다 등등 여러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다만 북쪽 국경지대에 설치했던 행정구역 북계와 동계는 군사적 성격의 행정국이었던 만큼 북계와 동계의 군사적 요충지에는 상비군을 두었습니다. 상비군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한 국가가 얼마나 행정력과 중앙집권화가 잘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12세기 여진 정벌을 위해 무려 17만 명이라는 별무반을 창설하였고 그 핵심은 신기군이라는 기병대였죠. 17만 전체가 다 상비군은 아니었지만 신기군 기병대는 아마 대다수가 상비군으로 구성되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신정변이 터져 무신정권이 수립된 것도 어쨌든 군부라는 조직이 조정과는 다르게 별도의 조직으로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고려는 삼국시대에 비해 월등하게 중앙집권화가 되어 상비군을 운영하는 행정력을 갖추기는 했지만 조선에 비해서는 여전히 봉건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고려시대 과거 시험에는 무과가 없었고 대몽 항쟁기에는 최씨 정권의 개인 병력이었던 삼별초에 크게 의지했으며 이성계의 기병대 또한 거의 함경도 군벌에 가까웠습니다. 고려 후기에 가면 수군도 발전하는데 한반도 내부에서 전쟁이 격렬했던 삼국시대 때는 강을 이용한 전투가 많았지만 고려의 전쟁은 외세와의 전쟁이었고 또 대부분이 북방의 민족들이라 수군에 대한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다 고려 후기 외구의 침략이 잦아지자 본격적으로 수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최영은 공민왕에게 고려군 전 병력을 수군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며 군함 2,000척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당시 고려 전함이 다 합쳐서 100척 내외 정도였으니 최영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습니다. 2,000척 건조는 공민왕이 부담스러워했는데 이희와 정지 등의 주장에 따라 차라리 해전에 특화된 수군을 별도로 창설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사 최초로 육군과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수군이 양성됩니다. 1383년 정지 장군이 이끄는 47척의 고려 수군이 남해안의 관음포에서 왜구 120척을 격파하면서 드디어 고려 수군 창설에 결실을 보였죠. 고려 말 왜구의 잦은 침략은 수군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무기와 군사의 진화를 촉진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드디어 화약이 한국 전쟁사에 도입된 거죠. 화약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나 그 비법을 외국에 절대 공유를 안 했습니다. 평소 화약에 관심이 많던 고려 장수 최무선은 엄청난 양의 공부와 연구를 거듭하며 끝없는 시행착오에 실험을 하고 인맥을 총동원해 중국 지인들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내 끝끝내 화약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죠.
1377년 고려 조정은 화기 제조를 관장하는 화통도감을 설치해 최무선의 주도하에 화통도감은 화포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80년 고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왜구 침입 당시 진포 대첩에서 최무선의 화포가 처음으로 선보여 외선 500척을 모조리 격침시켰죠. 다만 이때 사용했던 화포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포구에서 쏘는 대포라기보다는 사람이 수동으로 불을 붙인 구체를 던지면 일정 시간이 지나 자발적으로 폭발하는 이 원시적인 형태의 화포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조선은 문약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적어도 조선 전기 때 조선의 국방력 및 군사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우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부터 무인 출신이잖아요.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 고려시대 당시에는 없었던 묵과를 과거에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묵과 창설에 대해선 논의만 되다가 1402년 태종 이방원 때 비로소 처음 묵과가 시행됩니다. 과거의 묵과는 3차 시험까지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인 초시는 전국적으로 각 도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서 지방 훈련원 주제 70명과 병마절도사 주제 120명, 총 190명을 뽑습니다. 2차 시험은 복시라고 해서 수도인 한양에서 이번엔 국방부, 즉 병조 주관으로 190명 중 28명을 뽑습니다. 법전상 28명 정원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8명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마지막 3차 시험인 전시는 국왕 앞에서 치르는 시험으로 2차 시험을 통과한 28명을 1등부터 28등까지 등급을 정하는 시험입니다. 당연히 높은 성적을 거둘수록 좋은 보직 혹은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겠죠? 묵과 시험은 총 6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먼저 300m 거리의 관역을 화살로 맞추는 목전, 150m 거리의 관역을 화살로 맞추되 굉장히 짧은 화살을 사용해야 하는 편전, 100m가 채 안 되는 거리의 관역을 화살로 맞추되 이번에는 굉장히 무거운 화살을 사용해야 하는 철전,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사, 말 위에서 창을 휘둘러 지푸라기를 베어야 하는 기창, 그리고 말 위에서 공을 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격구 등 총 6가지 종목이었죠. 6가지 종목 중 4개가 활과 관련한 시험으로 조선시대까지도 우리 민족이 활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가 있죠. 조선 군인의 주활은 동물의 뼈나 뿔을 섞은 각궁이었습니다. 조선의 각궁은 물소의 뿔과 민어의 부레를 섞었는데 이 두 재료를 섞으면 아주 단단하고 먼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 군사에 대한 관심은 건국 직후부터 이어졌고 비단 무인 출신인 태조 이성계뿐 아니라 조선 개국을 설계한 정도전의 관심도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말년에 요동 정벌을 주장했을 만큼 군사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정도전은 조선군의 기본적인 훈련 방식과 전시 매뉴얼들을 정리한 진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정도전의 진법은 방어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군에게 선공을 유도하고 방패로 무장한 방어부대가 적군의 공격을 막으면서 동시에 뒤에 배치되어 있는 궁병이 화살을 퍼붓는 방식이죠. 궁병들의 공격으로 선공을 한 적군의 대열이 흐트러지면 그때 최후미에 대기하던 기병대를 투입시키도록 하는 편제가 정도전의 진법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진법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역시 조선군은 궁병과 기병이 메인이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적군의 공격이 매우 강력한 나머지 반격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점을 감안하여 조선군 대형은 병사들 간의 간격 그리고 분대별 간격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에게 피해가 많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죠. 또 궁병 중심의 조선군이었기에 간격이 넓어야 궁병들의 공격이 더 자유롭고 더 위력이 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간격이 넓은 경우 상호 간의 협력도 다소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있죠. 정도전의 이러한 진법은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살해된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세종대왕은 변계량에게 정도전의 진법을 보완 및 강화하도록 하였죠. 조선시대부터는 냉변기와 화기가 공존하던 시대였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고려말 최무선이 화약을 발견한 이래 조선시대부터 화약에 대한 개발 및 강화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전기 화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었습니다. 태종 때와 세종 때에 최해산을 비롯한 여러 화약 및 무기 전문가들이 화포 개발에 착수했고 조선 전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청동으로 만든 화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화포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크기의 순서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이 있었죠. 네이밍은 천자문 순서입니다. 가장 큰 천자총통은 길이가 무려 1.3m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며 천자총통에서는 대장군전이라는 거의 로켓에 가까운 발사체를 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사용법도 까다롭고 화약량도 많이 소비되었기에 자주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지자총통은 길이가 1m가 조금 안 됐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막강한 파괴력을 자랑했지만 지자총통도 너무 무겁고 화약 사용량이 많아 세종대왕은 최해산에게 더 간소화도를 개량하였고 그래서 길이 약 80cm의 현자총통과 길이 약 50cm의 황자총통을 만들어냈는데 이후로는 현자총통과 황자총통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휴대하기도 상대적으로 편하고 위력도 결코 약하지 않았거든요. 또 최혜사는 완구, 신포, 화통 같은 다양한 신무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세종대왕의 4군 6진 개척 등등이 쉽게 일어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또 세종식이 최혜선과 장영실이 같이 만든 무기가 그 유명한 신기전이죠. 신기전은 화약으로 화살을 쏜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했는데 화약이 폭발로 장거리까지 날아가는 대형 화살인 거죠. 그런데 신기전은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쏘기도 불편해서 초창기 공격용보다는 신호용으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조선 전기 군사 및 무기 방면에서 크게 기여했던 왕이 유명한 밀리터리 덕후 5대왕 문종이죠. 문종은 신기전의 위력을 더 배가시킬 방법을 생각하다가 신기전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발사 틀을 만들고 그 발사 틀을 바퀴로 실어가는 화차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휴대하기도 운반하기도 발사하기도 훨씬 용이하겠죠. 그냥 발사 틀에 신기전을 꽂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사 지점과 발사 거리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발사 틀을 위아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문종은 1451년 한 해에만 무려 700여 대의 화차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정도전 변계량으로 내려오던 진법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문종은 동생 수양대군과 직접 진법서를 만들고 김종서 정인지더러 자문하게 했습니다. 오행에 의거해 방진, 원진, 곡진, 직진, 예진 총 5가지 진법을 조선군의 가장 기본적인 진법으로 삼았습니다. 그 원칙 자체는 정도전의 진법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문종 때의 강화된 군사력은 7대왕 세조 때의 빛을 봤는데요. 1460년 신숙주가 두만강을 넘어 북벌을 감행 조선 정부에 대항하던 여진족 부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1467년 함경도에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시해의 진압전이었던 말령전투는 화차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조선 전기 최대 규모의 화력전이었죠. 화차뿐 아니라 말령전투에 사용되었던 화포총통이 900자루였고 이 무기들과 군사들이 그대로 압록강 넘어 여진족 토벌에 투입되어 2차 북벌에도 큰 승리를 거두죠. 세조의 2차 북벌은 명나라와 함께하는 작전이었으나 명나라가 오기도 전에 조선군 단독으로 여진족을 토벌했던 전투였습니다. 이처럼 세조 때의 전란이 많았고 그만큼 군대를 징발하고 동원하는 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세조 전까지만 해도 이 체계가 다소 중구난방이었는데 세조는 진관체제로 일원화하였죠. 진관체제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을 관할하는 거진들을 두고 각 지역별 거진들은 다시 해당하는 도를 책임지는 병영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관체제는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 군사 방어작전이었죠. 하지만 조선 중기에 이르러 특히 9대왕 성종 때부터 조선이 급격하게 문역화됩니다. 이에 조선의 군 동원 체제도 15대왕 명종 때에 진관 체제를 철회하고 새로운 체제, 재승방략 체제로 전환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단히 잘게 쪼갰던 이 거진들을 몇 개로 통폐합을 시켜버리고 지휘관들도 현장의 지휘관이 아니라 중앙에서 마땅한 사람을 파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성비는 높일지언정 국방력은 외적의 침입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는 임진왜란때 큰 화를 보게 되었죠. 수군의 경우 고려 말 공민왕이 이희와 정지의 제안으로 수군을 별도로 창설한 이래 조선도 수군을 육군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화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그에 맞춰서 배도 기동성은 느리되 둔중하고 거대한 배를 제작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맹선이라는 배를 이용하였는데 조선 중기에 왜구들의 침입이 다시 많아지자 맹선보다 더 큰 크기에 더 많은 화포들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배를 만들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15대왕 명종 때 판옥선이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맹선은 전투와 세금을 운반하는 용도로도 쓰였는데 판옥선은 오로지 전투에만 최적화된 군함이었죠. 판옥선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또 조선군의 진법, 전투수를 보자면 조선군은 궁병들의 활, 화포, 기병대가 주력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여진족들을 상대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었죠. 조선 전기 조선의 상대는 대부분 여진족이었고 여진족을 토벌하는 전술에 맞추어 조선군도 편제와 무기가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큰 성과를 봤죠. 대신 그만큼 보병들이 약점이었는데요. 조선의 묵과시험만 봐도 도검시험은 전혀 없죠. 삼국시대의 검 고리자루 큰 칼이 고려시대에는 고리자루 칼, 즉 환두도로 길이가 짧아진 것처럼 조선시대의 검 환도는 이보다 검의 길이가 더 짧아집니다. 조선은 검술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쏟지 않았던 거죠. 이 역시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쓸려나가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조선군은 일본군을 마치 여진족처럼 상대했던 거죠. 하지만 일본군과 여진족의 전술 방식은 당연하게도 달랐고 그 이해에 대한 차이에서 조선군이 그렇게 맥없이 당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립의 기병대였는데 1583년 두만강 일대에서 대규모 여진족들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온 니탄계의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니탄계의 난을 진압한 장본인이 신립의 기병대였고 이 전투를 기점으로 신립이 조선의 영웅이 되었죠. 하지만 임진왜란 초기 충주의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의 기병대는 쓸려나갔죠.
일본군은 조총을 세운 보병 위주였고 여기에 기존의 조선군 편제와 전투수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조선은 임진왜란 때 조총을 처음 봐서 초반엔 그렇게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조선은 임진왜란 전부터 조총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선의 활이 조총보다 더 강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조총이 빠르긴 빨라도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활을 쏘면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여러 충격을 받은 조선은 곧바로 군제 개혁에 나섭니다. 군제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류성룡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도중 류성룡은 선조의 허락을 받아 훈련도감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신설했고 훈련도감에선 기존의 창과칼을 쓰는 보병과 활을 쏘는 궁병은 그대로 유지하고 조총부대인 포병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도 총을 쏘는 부대가 등장합니다. 또 기병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훈련도감 병력은 직업군인이었죠. 사실상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조선군의 핵심이자 자존심이 바로 이 훈련도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선군 편제의 조총부대를 통해 보병의 위력을 강화시키며 그간 조선군의 약점을 보완하는 부대였던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비단 일본군뿐 아니라 원군으로 파병했던 명나라군을 통해서도 군제개혁의 레퍼런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임진왜란 전 명나라도 왜구두를 토벌하면서 척계광이 명나라의 군제개혁을 단행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조선도 척계광의 병법서 기호신서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군제개혁의 교본으로 삼았죠. 기호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은 게 창을 이용하는 보병이었죠. 명나라군이 가장 잘 쓰던 창이 삼지창인 당파였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이 사용하던 당파를 보고 감명을 받곤 기호신서에 의거 당파를 보편화시키고 또 기호신서에 나오는 창 군데군데 철심을 박은 대나무 나뭇가지들을 마구 달아놓은 무기 낭선도 도입하였습니다. 전국 군 동원 체제도 소고군이라고 이 나이만 해당되면 신분을 막론하고 즉 천민부터 양반까지 모든 남성들이 평시에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정 기간 훈련하고 전시에는 동원되는 체제를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승방력 체제에서 다시 진관 체제로 돌아가 지역 단위 방어를 채택했죠. 이 소고군 체제도 기호신서를 기반으로 수립한 제도였답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뒤늦게 도입한 조총부대였지만 조선군의 조총부대 실력은 최강이었습니다. 확실히 조선군은 활, 화포, 총 등 원거리용 무기 활용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15대왕 광해군 때는 비록 결과는 패전이었지만 명나라와 연합해 누르하치와 싸운 사르우 전투에서 가장 잘 싸웠던 게 조선군의 조총부대였고 16대왕 인조는 오로지 화기만을 다루는 부대 어영총을 조직했죠. 17대왕 효종 때는 병자 호란으로 겪은 치욕을 복수하자고 청나라 공격하자는 북벌론이 재개되었는데 비록 명분에 불과한 북벌론이었지만 조선군의 군사력이 일시적으로 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인 벨트브레이의 도움으로 조선의 조총이 크게 개량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하벨까지 필요하고 더 발전을 하죠. 비록 청나라와 싸우지는 않았지만 청나라가 러시아를 정벌하러 떠난 나선 정벌에서 조선군도 동원되었는데 러시아군이 가장 무서워하던 게 조선의 조총부대였죠. 22대왕 정조도 조선군의 군사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 후기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는 조선군인데 그런데 대체 왜 조선은 마지막에 그렇게 약소국이 되어버렸을까요? 조선시대의 군사사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군사 방면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아무리 정예병이라 한들 정치가 부패해지는 순간 그 나라의 군대는 순식간에 오합지졸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군대의 정예화는 정말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반면 오합지졸 군대가 되는 건 한순간이죠. 동양의 전근대 왕조에서는 상비군이 있고 전시에 전국적으로 민간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상비군은 주로 수도를 지키는 중앙군이며 훈련이나 전시에 동원되는 병력은 지방군이죠. 조선의 지방군은 임진왜란 당시 류성룡의 제안으로 소고군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소고군 체제는 일정 나이대에 속하는 남성들이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훈련이나 전쟁 같은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체제인데 소고군의 핵심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민부터 양반까지 모두에게 적용되었는데 이게 지체 높으신 양반들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나빴던 거죠. 양반들의 병역 기피 현상은 점점 만연해졌고 양반들뿐 아니라 일반 양인들도 소고군 편제에 응하지 않으면서 점차 천민만 남게 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예비군 훈련 기간에 훈련받으러 가면 죄다 천민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 소고군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조선 후기 조선의 지방군 동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즉 지방군이 없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조선 후기 조선군은 상비군으로 운영되는 중앙군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선 큰 전쟁이 없었고 그저 내부 반란이 전부였던지라 지방군은 동원 못하고 중앙군으로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임술농민봉기나 동학농민운동 같은 대규모 내부 반란이 터졌을 때 초기 대응이 그렇게 느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긴 애초부터 지방군 동원체제가 개판이니 그런 거대한 밀란이 생기는 거긴 하겠지만요. 상비군으로서 중앙군은 총 5개 이른바 5군형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창설되었던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에 그 병력이 7천 정도, 화기전문부대 어영청은 1만 6천 정도, 북한 산성을 방어하던 총융청은 2만, 남한 산성을 방어하던 수어청은 1만 6,500 정도, 금이영은 3천 정도였습니다. 다 합치면 약 6만 명. 그러니까 조선 후기 조선군은 6만이 전부였다는 뜻이고 이마저도 기록상의 수치라 실질적으로는 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조선 후기는 붕당 간의 당쟁이 극심해졌을 때죠. 5군형은 전부 정승과 판서들이 총책임자를 맡았기 때문에 각 붕당별로 5군형을 자기네 붕당의 병영으로 만들기 위한 쟁탈전도 심했답니다. 22대왕 정조 시절 정조는 친위부대 장용영을 신설하였는데 이때 5군형 가운데 수어청 병력을 전부 장용영으로 통폐합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조 사후 정순왕후가 장용영을 해산하면서 수어청도 사라졌고 따라서 세도정치기에는 4군형만 존재했습니다. 세도정치기에는 군형들이 전부 오로지 한 가문을 위한 부대로 전락해버렸고 그리고 나름 정예부대로 구성되어 있던 화기전문부대 어영청도 군기가 매우 흐트러져서 어영부영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죠. 더불어 세도정치에 이르면 세금제도 문란해지지, 한 가문이 국고를 독점하고 있지, 군납비리 등의 부정부패 만연하지, 이러니 국가재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직업 군인들로 구성된 중앙군 장교와 병사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흥선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옹립하면서 세도정치가 끝이 나지만 흥선대원군이 다른 개혁을 할 때 군제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흥선대원군 실각 후 친정을 맡은 고종 때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고종은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도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도무지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금이영 4군형을 운영할 국가재정이 충분하지 않자 1881년 어영청, 총융청, 금이영을 합해서 장어영을 만들고 훈련도감과 기타 궁궐 수계대를 합해서 무의영을 만듭니다. 이렇게 중앙군은 2개의 영으로 축소된 거죠. 그럼에도 이 2개의 영조차도 운영할 재정 상태가 아니어서 여전히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고종은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장교들이 고문으로 파견되어 훈련을 총괄하고 근대식 총기들로 무장하고 월급도 잘 지급되었죠. 당연히 월급 못 받고 조총이나 쓰고 있는 종래의 이영 군인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2년 밀린 월급 준다고 받은 가만히엔 모래가 상당수였고 더 이상 참지 못한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군란이 바로 이모군란이었고요. 이모군란이 진압되면서 종래의 2개 영이었던 무의영과 장어영은 해산하고 별기군도 해산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긴 조선 정부는 중앙군을 친군형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발족하죠. 친군형은 총 5개의 병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전형과 후형은 일본군 고문단 아래에서 일본식 훈련을 받았고 좌영과 우영은 청나라군 고문단의 훈련을, 그리고 별영은 전통적인 조선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친군형도 근대식 군대였던 만큼 투입되는 재정을 여전히 조선 정부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도정치 이래 조선 정부의 국가재정은 만성적인 적자 재정이었거든요. 중앙군 개혁을 보면 조선 정부가 확실한 개혁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저 일본과 청나라의 입김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뭐 자꾸 축소시켰다가 통폐합시켰다가 뭐 다시 독립시켰다가 이렇게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니 중앙군 개편이 중구난방이 된 겁니다. 또 하나 답답한 건 조선 후기부터 문제 제기되었던 지방군 동원 제도는 아무런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겁니다. 1894년에서 1895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은 강제로 조선의 갑오개혁을 단행하여 기존 조선의 중앙군이었던 친군형을 해체해버리고 수도를 방해하는 중앙군은 일본식 훈련을 받는 훈련대와 미군 장교들 아래에서 미국식 훈련을 받는 시위대로 나뉩니다. 이 중 훈련대는 3대대까지 있었는데 1에서 3대대의 대대장들 모두 친일파였고 1895년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인 침투해 명성황후를 살해한 을미사변 당시 일본 낭인들을 도왔던 부대가 훈련대였죠. 그나마 미국식 훈련을 받았던 시위대가 경복궁을 사수했고 을미사변 때는 중앙군이라고는 꼴랑 2개 군밖에 없었던 훈련대와 시위대는 자기들끼리 싸웠죠.
단 을미사변 이후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자 모르는 척하면서 고종은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훈련대의 장교들을 처벌할 수 있었고 1대대 대대장과 2대대 대대장은 일본으로 도주, 3대대 대대장은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대 내에서도 을미사변을 막으려던 부대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전사하지만요.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1897년 덕수궁으로 환궁하면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국가 선포에 앞서 군제 개편에도 들어가는데요. 을미사변을 겪었던 고종이었던 만큼 개인의 신변 호의에 매우 민감하여 기존 조선의 중앙군들을 모아 대한제국 친위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위대에서 시위대라는 별도의 조직을 독립시켰습니다. 친위대는 말 그대로 고종 황제와 황실을 수기하는 부대이고 시위대는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부대였죠. 친위대 병력은 2개 대대 1700명이었지만 나중에는 2개 연대 4000명까지 늘렸고 시위대 병력은 창설 당시 1개 연대였으나 나중에 2개 연대로 드러나 병력은 5000명이었습니다. 친위대와 시위대는 러시아 고무단의 훈련을 받고 러시아식으로 군제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주요 지방 14개 도시에 진위대라는 지방군을 배치시켰습니다. 민간인들을 동원하는 체제가 아니라 상비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식이었죠. 지방군 전체 병력은 5600명이었고 이 지방군 진위대는 훗날 을사 조약으로 인해 우리 의병들이 일어나자 이 의병들 진압하는 데 투입되었고 의병들 가운데는 황제 폐하의 부대인 진위대와 싸울 수 없다며 해산한 부대도 있었죠. 러일전쟁 이후 중앙군인 친위대와 시위대는 러시아식 고문단이 모두 나가고 일본 휘하에 들어왔으며 1907년 정미조약으로 결국 대한제국의 모든 군대는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군을 보자면 조선은 경상우수형, 경상좌수형, 전라우수형, 전라좌수형, 충청수형 이렇게 5개의 해군 부대가 있었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면서부터 5개의 수형은 통제형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종 때의 근대화가 되면서 기존의 통제형 체제를 폐지하고 근대식 해군 본부인 해방아문 혹은 해방영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일종의 해군 사관학교인 통제영 학당을 설치하고 영국 고문단을 초빙했으나 1894년에서 1895년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해방영과 통제영 학당 모두 철폐되면서 한동안 조선에는 수군, 즉 해군이 없었습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도 대한제국 해군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1902년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해군을 창설했고 1903년 고종 황제는 화물선을 군함으로 개조한 양무호와 1904년 순시선이었던 광제호를 수입해온 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역시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되면서 해군도 해산되었습니다. 해산된 대한제국군의 장교와 병사들은 대부분 의병으로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군으로 활약했습니다. 애당초 정식 군인이 아니었던 민간인들이 의병과 독립군으로 뛰어들었을 때 쓰지도 못하는 총기 사용법과 기본적인 전투술을 익힐 수 있었던 건 과거에 정식 훈련을 받은 대한제국군 장교 및 병사들이 가르쳤던 덕분이었습니다. 무기의 경우 러시아 내전에서 쓰이다 버려진 무기를 사온다든지 중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혹은 대한제국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제국의 육군서관학교였던 육군무관학교 졸업생들도 일조했죠. 김좌진, 지청천, 이동희 등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출신이었고요.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기간이었던 1946년 1월 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는데 이 부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처음 조선국방경비대의 계급 명칭은 과거 대한제국군 명칭을 그대로 따랐으나 곧 오늘날의 계급 명칭으로 바꾸었죠. 조선국방경비대에 김구가 이끌던 임시정부의 광복군, 그리고 일본 부대였던 관동군과 만주군, 또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우던 팔로군도 일부 합류하였고 1948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는 조선국방경비대는 지금의 국군이 되었죠. 국군이 창설되면서 기존의 조선국방경비대 예하부대였던 조선해양경비대가 해군으로 독립했고 1949년 4월 만주군 출신의 신현준 중령이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설득해 해병대를 만들었으며 1949년 9월 손원일 제독의 강력한 주도로 대한민국 해군이 P-701 백두산함이라는 600톤급 구잠함을 처음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공군은 국군 창설 당시 육군 소속이었으나 6.25 전쟁이 터지기 8개월 전이었던 1949년 10월 한국 광복군 출신의 최영덕 장군, 그리고 당시 국회의 국방위 전문위원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파일럿 권기옥의 주도로 대한민국 공군이 독립하였습니다. 단 항공기로는 전투기가 전혀 없었고 훈련기와 정찰기로만 22대가 끝인 찢어지게 가난한 공군이었죠. 6.25 한국전쟁 발발 당시 육군은 약 9만 5천, 해군은 해병대 포함 약 6,900명, 공군은 약 1,900명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 병력은 약 36만 명,
해군은 해병대 포함 약 7만 명, 공군은 약 6만 5천 명이랍니다. 이렇게 쫙 망라해보니 역사 속 한국군도 숱한 어려움을 디디며 성장했죠. 지금도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고 있을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바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